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구로병원 성형외과의 남궁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제 가슴이라든지 그 바디 전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필러를 많이 사용을 했다가 부작용이 몇 번 이제 보고가 되었었고, 그래서 대중의 인식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었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필러를 몸에다가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 맞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뭐랄까,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를 이번 이제 6번의 강의 중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너무 환자분들도 많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를, 5번째 주제를 이 필러를 이용한 가슴 성형, 부작용과 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유방 재건이라든지 미세 수술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미용 성형외과계라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가장 이제 큰 단체가 대한 성형외과학회와 대한 미용 성형외과학회 이런 학회들을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유방 재건 관련해서 계속 비욘드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얘기로 필러를 이용한 가슴 성형으로 인한 그 부작용과 그 재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시작을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작은 이제 로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이제 의뢰가 되셔가지고 저희 대학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필러를 왜 맞았는지부터 해서 현재 그런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어떤 환자분께서 이제 이런 필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그런 생각으로 이 필러를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보형물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이 좀 커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제 필러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좀 가볍고 조금 이제 굉장히 간단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만족도를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이런 시술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실내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30분 만에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었고, 볼륨 얘기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작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개그우먼 이세영 씨께서 이런 가슴 필러가 아주 예전에 맞았다가 요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이세영 씨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필러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고생을 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사회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고 소위 알려져 있는 필러 시술을 이제 얼굴이 아니라 가슴이라든지 뭐 엉덩이 아니면 다른 뭐 골반 이런 데 맞고 나서 좋은 결과가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 오신다거나 아니면 언론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와서,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도 이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 이런 수술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얘기를 과연 이제 이렇게 큰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뭔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필러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의료기기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필러 자체는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이제 필러 자체가 이제 얼굴에 굉장히 많이 적용증도 많이 인정이 되고, 저희 식약처라든지 미국의 FDA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고, 어떤 적용증을 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인증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슴 관련한 필러 시술은 지금까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허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요거를 먼저 처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걸로 유명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가슴 적응증이 승인이 되지 않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제 마크롤레인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히알루론 필러 있는데, 초반에 작년 2000년대 아마 중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굉장히 핫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들도 큰 수술을 받지 않고 필러를 맞음으로써 뭔가 가슴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결과를 조금 보게 되고, 이 마크롤레인이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가슴에 맞게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유방암을 검진하거나 그걸 확인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유럽에서는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시장에서 완전 철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슴에 허가된 필러는 없고요. 이제 제가 오늘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제 아쿠아필링 필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필러 얘기가 이제 얼굴에는 승인됐었지만, 실제로 이 아쿠아필링 필러 자체도 가슴이라든지 뭐 엉덩이 이런 데 맞는 거는 허가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처음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러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필러가 사실은 되게 유튜브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병원 원장님이라든지 환자분들 그런 경험들을 또 공유하면서 필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필러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노출되는 게 많은데, 먼저 필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러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환자들한테 쓰게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규제와 확인 절차,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그런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유효성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게 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것이 안전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을 측면에서 이 필러가 어떻게 규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검색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해결하면서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문에 대한 회신을 써보다 보면 굉장히 이런 시장이 크다는 거를 좀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경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좀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최종적으로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필러라는 거는요, 성형용 필러라는 거는 얼굴, 이렇게 누구나 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콜라겐층이라든지 이런 그 단백질 진피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쭈글쭈글해지거나 그러면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주름 부위를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서 피하층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거를 채움으로써 뭔가 미용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부피를 제공함으로써 처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을 인해서 부피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거나 뭔가 수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필러를 통해서 양리작용이 뭔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되고요. 또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공식 허가는 얼굴에 대한 필러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등급 의료기기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1980년대에 처음에 필러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동물의 콜라겐을 사용을 해서 필러가 처음에 나왔었지만, 뭔가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또 유가종이 만들어지면서 단종이 돼서 이건 시장에서 철퇴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요즘
그 이유로 나타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필러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이제 HA 필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고 얘는 가장 좋은 게 필러를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가역적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때 2세대로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필러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필러가 문제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커지게 되고 다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요런 문제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 좀 더 개선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칼슘을 섞어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 PCL이라든지 PLA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필러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3세대, 4세대로 나왔었고 2010년도 이후에는 뭐 5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게 PMA는 굉장히 영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2세대 필러인 히알루론산 필러만 이게 분해제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허가가 조금 더 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세대부터 5세대로 올라간다고 해서 필러가 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구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분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2세대 필러라고 했던 이 HA 필러는 제일 장점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나머지 필러들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든지 폴리엘 라크릭 애시드, PL, PCL, PMA, PAH 같은 다른 필러들은 문제가 분해할 수 있는 안티도트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역성, 뭔가 이거를 몸에 주입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안 녹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필러 중에서 유일하게 HA 필러만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FDA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필러는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승인된 부분이 적응증이 얼굴에 대한 주름밖에 없습니다. 안면부 주름이라든지 입술, 그다음에 얼굴의 미드페이스 중안면 부위, 그 티어트로프라고 해서 여기 나이가 들면 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눈물 고랑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턱 쪽에 있는 이런 라인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이런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들에 꺼지는 것들, 그 손등의 일부분 제품들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만 허가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뭐 유방이라든지 엉덩이, 종아리, 어깨 뭐 이런 것들은 다 허가가 안 나 있고요. 유일하게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남성의 성기 확대를 위해서 3-4개 정도의 필러만 허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슴 필러는 어느 곳에서도 아직 허가된 게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에 이제 HA 필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더말 필러로 이제 승인이 됐고 그 뒤로 뭐 PLLA라는 필러라든지 중안면부 볼륨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나왔었지만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필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아직도 규제가 까다롭고 아직 잘 사용을 못하는 적응증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유럽에서 처음에 이제 HA 필러를 처음에 유방에다가 주입을 해서 임플란트 같은 수술 없이 그냥 정말 필러 주사만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핫하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 처음에 CE 마크도 획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확산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안정성 농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을 맞고 나서 이 필러 맞은 부분에 결절 같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라든지 농양같이 감염을 동반하는 그런 딱딱한 조직 같은 거 생기면서 감염이 동반되게 되고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유방에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완전하게 이제 HA 필러를 가슴에 사용하는 것 자체도 유럽에서도 허가가 안 나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핫하게 등장을 했지만 15년간의 임상 시험 끝에 결국에 저희가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퇴출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펌메드라고 해서 의사들이라든지 의학자들이 가장 논문을 쓰게 되면 여기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미국의 사이트인데 마크롤레인을 찾아보면 아직 논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맞았던 환자분들이 보고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최근 논문 보면은 이렇게 결절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필러 맞은 부분에 결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HA 필러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있어서 이렇게 퇴출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PRS이라고 해서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인데 미국의 성형외과 계열 공식 잡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크롤레인을 사용해서 유방에 확대를 했던 환자들이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들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로 해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필러 자체는 얼굴의 주름 부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기일 뿐이지, 그래서 안면부 볼륨을 회복한다거나 손등의 볼륨 같은 걸 회복한다거나 주름 같은 걸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허가가 났지만 실제로 이 목적 외에는 허가된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외적으로 이제 남성의 성기를 좀 확대하는 부분에 4종 정도 확대된 적이 있었고, 그 외에 유방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뭐 종아리 다른 부분의 필러는 모두 다 이제 허가 사항이 아니고 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얼굴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 필러가 허가됐다고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서 얘를 유방이라든지는 써볼 수 있다고 이렇게 호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러가 허가됐다는 얘기는 이게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 특정 목적을 위해서 허가됐다는 내용이지 이게 가슴 확대에 허가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구분된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유방 확대라든지 바디 컨투어링이라고 해서 몸매 개선의 목적엔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위 허가가 아니라 일부 부분만 이렇게 각각 특정 요소 그 적응증만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식약처도 마찬가지로 가슴 확대 목적으로 허가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필러별로 각 제품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필러 제품도 다양하지만 회사별로 나오는 뭐랄까 필러의 종류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작은 그 안에 하부 분류 자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이런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른데 허가된 성분이라든지 부위,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얼굴 필러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유방 확대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방은 유방암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검진이라든지 유선, 그 림프계, 재건 가능성 같은 거를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꼭 유방에 필러를 사용하는 거는 조심해서 잘 고민을 해보면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바디필러 시장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요즘 이제 미용에 대한 그 관심도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글로벌 미용 시장 필러가 확대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이런 것들 다 모두 아직 다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광고에서 보면은 뭐 이제 HA 필러 같은 경우가 요즘 광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HA 필러는 유일하게 필러 중에서 녹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필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이전에 있었던 아쿠아필링 필러 같은 경우 녹을 수가 없으니까 가슴 확대에 사용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지 않지만 HA 필러는 다르지 않아? HA 필러는 녹일 수 있는 필러니까 아무래도 가슴에 막 넣고서는 문제가 생기면 히알루론산 HA를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데이지를 주입해서 녹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HA 필러가 허가가 난 것이 얼굴의 주름 목적으로 개선 목적으로 났다고 했잖아요. 얼굴 주름 개선의 목적에 사용하는 필러의 양 자체는 뭐 1cc, 2cc, 5cc를 넘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가슴에 넣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는 안 되겠죠. 뭐 100cc, 50cc, 100cc, 200cc까지 심한 부분 더 이상 넣는 부분들 봤는데 제가 그런 환자분들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HA 필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러를 녹일 수 있다는 건데, 과연 뭐 5cc를 넣어서 녹이는 것과
HA 필러를 200cc를 가슴에 넣었을 때 녹이는 것이 과연 같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뭔가 안전성을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얼굴에는 뭐 1-2cc 넣어봤자 녹일 수는 있는데 가슴에 들어간 200에서 400cc 정도의 HA 필러를 녹이려고 하면은 얘를 100배에서 200배, 400배 가까이를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양쪽에다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콜라겐 조직이라든지 진피 조직 같은 거라든지 정상적인 환자들의 몸에 문제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연구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RI를 추적해 보면 이게 문제가 필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임플란트는 좋은 안정적인 이유가 얘가 그러니까 일단 요즘 실리콘 임플란트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뭐 트럭 같은 게 밟고 지나가 터지지가 않고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커터칼 같은 거 잘라도 이걸 쫙 짜봐도 필러의 그 임플란트 안쪽에 있는 실리콘이 밖으로 새어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딱 몸 안에 있어 몸 안에 주입이 되더라도 얘가 안정적으로 캡슐을 형성하면서 그 캡슐 안에서만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실리콘 보형물과는 다르게 HA 필러 같은 필러들은 이게 가슴이라든지 엉덩이에 맞게 되면 각각에 있는 근육 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글랜드, 여러 가지 피부 조직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 다 퍼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 동영상을 좀 간단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굉장히 재건도 어렵고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이렇게 주입된 것들이 온몸을 타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맞았는데 막 다리 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게 안정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을 저희가 굉장히 그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외과를 계속 다니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리스크도 있고 위험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필러를 맞게 되면 영상에 확인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마크롤레인 필러 같은 경우도 사실 퇴출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간단하게 조금 소량만 넣어서 필러를 넣는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HA 필러도 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맞아야 되고 결국에는 재시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일 뿐만 아니라 합병증도 굉장히 누적될 수밖에 없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이제 유방에 주입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심각한 케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와서 폐혈증으로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보고가 된 적이 있어서 물론 필러라는 거는 얼굴에 주입을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뭐랄까 조심스럽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필러라는 것들이 시신경호를 하는 혈관을 막는다거나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다거나 그래서 실명을 된다거나 아니면 괴사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대학병원 교수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문을 구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전한 시술이지만 아무래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실제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난 가슴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몸에 대해 이렇게 필러를 맞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충분한 그 데이터가 모여 있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논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병증이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아쿠아 필링 필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못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되게 한 5년에 10년 전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핫했어 가지고 실제로 맞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접한 환자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몇 개의 병원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막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오시면서 이렇게 뭐 염증이 생겼어요. 또 재발했어요. 이렇게 다른 데서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옛날에 수술했던 기록들이라든지 진료 기록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많이 했었던 몇 개의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최근에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다 제거를 해주고 재건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아쿠아 필링 필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렀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체코에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뭐 체코의 다른 뭐 이런 이름들이라든지 중국에 또 마찬가지 액티브게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저희 다른 해외에 있는 성형외과 교수들이라든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학회에서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다 각 나라별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 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이렇게 아쿠아필링 필러라고 하는 PAH 원료 같은 이런 것들 사용을 금지시켰고, 유럽은 그 HA 필러를 철회시켰고,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대한 미용성형외과학회라든지 대한성형외과 산하의 유방성형연구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는 이 아쿠아필링 필러를 가슴에 사용하는 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논문을 내었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거 철수가 됐었고, 이제 JSAPS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용성형외과학회와 같은 일본의 미용성형외과학회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아쿠아필링 필러를 가슴에 사용하는 걸 금지시켰고요. 이런 것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한 20년 동안 처음에 등장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핫했겠어요. 그래서 수술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200cc, 300cc를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셨고, 환자분들도 너무 간단하게 30분만 맞고 나면은 수술 없이 커지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년, 5년, 10년, 15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 교수들도 다 이제 이런 걸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학회 차원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렇게 논문을 내고 보도자료 내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제 카롤린스카 스웨덴에 있는 그런데 그 전체 리뷰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16개의 논문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18개월 정도 걸리더라. 저희도 이거 조금 더 나았던 것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필러가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면은 이렇게 표면에 맞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은데,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쪽은 굉장히 깊숙한 부위, 그 근육 아래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가설인데가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이거를 가슴 확대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문제점은 결절이라든지 종괴 같은 것들이 만져져서 오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약간 옛날에 그런 걸 맞았었는데 좀 찜찜해가지고 근데 이게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해서 보통은 작은 병원을 가보셨다가 그런 병력을 있으면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게 되고, 근데 여기서 오시게 되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되고 농양이 생기게 되면서 또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폐혈증까지 오셔서 실제로 정말 목숨까지 위험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이제 이렇게 대중분들께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드려보려고 가져왔고요. 저희 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또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과거에 이렇게 코프라마이드 필러가 이제 PAH라든지 아쿠아필링 필러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맞았었는데, 유방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검진하면 이제 맘모그래피라고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 중에서 이렇게 유방을 눌러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필러가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가슴에서 이렇게 허벅지 양쪽 복부까지 좀 내려갔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필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방암 검진이라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려고 왔었는데 이가 눌리게 되면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병원을 가시거나 하실 때에는 이런 검진하기 전에 꼭 자기 이런 필러 맞았다는 거를 꼭 의료진과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MRI가 필요한 경우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케이스에서 엉덩이에 맞았던 제 환자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PAH, 코프라마이드, 아쿠아필링 필러, 아쿠아메이드 필러, 어메이징 겔 이런 필러들은 가슴에 쓰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정성을 오래 볼 수가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PAH 필러뿐만 아니라 HA 필러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권고는 안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FD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이라든지 엉덩이에 맞은 필러들이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문제 생길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 제 환자분도 이제 젊은 여성분이었었는데 과거에 그 예전에 몇 개의 병원에서 그때 많이 했었던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필러를 맞고 오셨었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결절을 이루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보니까 가슴 안쪽에 있는 근육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필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제거하기가 어려웠던 케이스였고요. 엉덩이 쪽에도 보니까 엉덩이 임플란트를 넣으신 분들도 있고 그 주변에 같이 필러가 있어서 염증을 같이 일으키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수술 케이스를 좀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슴 안쪽에 이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흉근 위아래로 이렇게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근육을 안쪽에다 보통 들어가게 되면 그 필러 조직들이 이미 다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슴이라든지 엉덩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육이 큰 조직이고 또 그 유선 조직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가 딱 그런 필러라든지 이물질과 구분이 돼 가지고 존재를 해야지만 이런 걸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퍼져나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면 나중에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PAH 필러 같은 아쿠아필링 필러가 문제되는 이유는 한 번에 대용량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가슴을 만든다거나 엉덩이를 확대시키는 경우는 얼굴이라든지 코라든지 뭐 주름 개선하는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사이즈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용량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에 맞는 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노출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필러들이 피부 밑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그 유선 아래쪽에 있는 큰 근육들, 대흉근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은 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나중에 치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이걸 완전히 적극적으로 다 근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남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제거 수술을 정말 여러 번 하게 되시거든요. 이게 한 번 이제 맞고 나서 처음에 괜찮다가 또 수시간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염증이 생겨 가지고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수유를 하시다가 수유를 한다는 거는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젖꼭지를 빨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필러 자체는 이렇게 실리콘처럼 이렇게 딱 막에 둘러싸여서 딱 몸 안에서 딱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퍼집니다. 퍼지게 되기 때문에 가슴에 맞았던 필러들이 다리 쪽에 나오기도 하고 서해부에 나오기도 하고 엉덩이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다 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과거력이 있는 분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전신 검사를 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제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또 큰 문제가 유방암 같은 경우를 이제 검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검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 세우기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조심스럽게 특히나 유방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논문을 내고 나서 진짜 최근 한 5년에서 한 5년 정도
굉장히 해외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메일로 이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두바이, 중동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 그런 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너무 큰 문제가 있었고 반복해서 여기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 괜찮다고 의사가 괜찮다고 해서 시술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또 몇 달에 또 문제 생겼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메시지 많이 보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정말 보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동료 연구자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교수들도 다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컨택하는 환자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문제겠구나.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퇴출됐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많이 맞았었고 많이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주변에 그런 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제거가 어려운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필링 필러 같은 그 필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A 필러랑 다르게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HA는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있지만 다른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굉장히 다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재발돼가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초반에는 그냥 이제 주사기로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는데 사실 이게 금기처럼 왜냐면 재발하기 때문에 제거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염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은 아까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유선이라든지 근육층에 침륜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가서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반연열대 때 사용하는 뭐 이렇게 수압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해야지만 간신히 깨끗하게 좀 시킬 수 있는 여러 반복해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침륜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동반 제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필러만 제거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필러가 제거되고 나서 주변도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서 망가진 조직들을 재건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건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재건 성형외과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끼리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보존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있고 레디컬하게 다 제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보존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환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수술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너무 재발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필러를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재건을 동시에 계획을 해서 환자분들이랑 조금 이제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수술이 커지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결과가 최종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제거하고서 좀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변 조직이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가슴 같은 경우에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좀 이렇게 미용적인 것을 손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필러가 이제 많이 안 퍼져 있는 경우에 필러를 제거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넣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 유방암처럼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이 위험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고 자가조직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조직 확장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조금 이제 감염 같은 걸 좀 확인한 다음에 2차적으로 수술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과거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꼭 이제 권유해드리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상담을 꼭 진행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오셔서, 그러니까 성형외과, 재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고 유방외과 전문의가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 협진이 가능한 좀 큰 병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필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결절이라든 종양의 구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음파만으로 보는 경우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RI를 보는 걸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 검사를 할 때에도 필러를 맞으셨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영상의학과 의사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 검사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압박이 되게 되면 이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논문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끼리 이제 결론을 냈던 건데,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고 5년 전, 10년 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현재까지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오셔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하셔 가지고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초음파라든지 필요한 경우 MRI를 봐서 얘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염증이라든지 뭐 결절 같은 게 있거나 이렇게 종괴 같은 게 잡힌다거나 부어오른다거나 색깔이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즉시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 오셔서 검사를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재건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진료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예방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의사별로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를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이제 진료 보시면서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방이라든지 엉덩이 쪽의 필러는 단순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흉벽, 그리고 겨드랑이도 많이 나와요. 겨드랑이도 많이 나오고 배 쪽에도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배 쪽, 그리고 치골부라든지 서해부 쪽에, 등 쪽, 상지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드물게 더 깊은 공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거기 맞았다고 해서 거기만 떼는 게 아니라 검사를 꼭 해보셔서 혹시 이동했을까 봐 그런 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연 감염들에 대한 위험들을 제거하는 걸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런 필러들이 유방암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고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실제 있는 암을 진단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러를 맞지 않았다고 하면은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헷갈리는 것들도 가려지는 것도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암을 가리거나 암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제 유방 검진을 할 때 맘모그래피라든지 초음파, MRI 같은 판독이라든지 조직 검사의 결과 전략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거나 재건할 경우에 필러를 제거하는 동시에 재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플랜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가슴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좀 큰 부위에 맞는 바디 필러들, 유방 필러 같은 경우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허가가 되지 않은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 그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이거를 재건을 잘 할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슴 필러는 간단한 주사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물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필러별로 뭐 아쿠아필링 필러라든지 HA 필러라든지 필러별로 분해되는 정도도 다르고 가역성도 다르고 이동하는 경우도 다르고 제거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FDA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유방 확대 목적의 필러는 허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덩어리, 통증, 감염, 이동, 변형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 문제들은 이게 몇 년 지나서 너무 잘 지내시다가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치료의 핵심은 이 필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방의 안정성, 유방암의 검진 가능성, 그리고 이거를 맞은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이고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조금 더 이렇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다 괜찮다고 이렇게 홍보도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던 쉬운 길이 제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환자분들도 너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정말 여러 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정말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정말 쉬운 길을 가려고 갔던 길이지만 오히려 가장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방에 필러를 사용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괜찮더라도 종괴, 통증, 감염 이런 것들이 수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유방암 많고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미국 여성 중 8명 중에 1명이 살면서 진단받게 된다고. 치명성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검진과 감별 진단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유방 필러를 잘 제거해주고 유방암으로부터 안정하게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게 한번 맞게 되면 제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제 옛날 그 케이스들을 보다 보면 환자분 기록에는 뭐 250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제거한 양을 보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들과 반응을 하게 되면서 녹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건을 통한 회복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런 유방 필러라든지 이런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용 치료는 빼는 게 아니라 다시 재건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조금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삶은 음악님께서 뭐 요즘 스레드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경쟁도 많고 또 굉장히 치열하고 또 이런 관심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필러가 굉장히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이렇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증명된 바가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식약처에서 허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 진단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크왕기님께서 모유 수유에 지장 없다는 말을 듣고서는 필러를 맞았는데 임신 7개월 차입니다. 네,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로 가슴이 돌면 필러 염증이 터질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지 잠도 안 오는데 제거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제 환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실제로 이게 호르몬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 사실은 조금 예뻐지려고 이런 경우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수유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마스타이티스라고 하는 유방염증 이런 것들 같이 동반하게 되면서 필러는 이물질이잖아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 것들이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돼서 그래서 더 이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케이스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이게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수들 간의 의견도 다 공유를 해야 되지만 제가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수유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게 위험이 좀 잘 노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력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병원을 가셔서 그러니까 조금 진료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라든지 유방외과 교수님들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필러 때문에 유방암 조기 발견 놓칠 수 있게 되나요?로 같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같은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필러 때문에 가려지게 되고 이게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마컬레인 필러를 금지시킨 거고요. 그래서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필러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실리콘이랑 다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딱 모여져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유방암 재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재건을 자기 걸로 안 하게 되면은 실리콘 임플란트를 넣게 되고 내 살로 하게 되면은 뭐 복부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뭐 겨드랑 이런 뒤쪽에 있는 것들 등 이런 걸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유방암 재발이 많기 때문에 계속 MRI를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검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필러는 다릅니다. 필러는 이게 딱 그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퍼지게 되고 가려지기 때문에 발견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 가슴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거나 배출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러니까 HA 필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HA 필러가 가슴에 안정적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최근에 작년인가에 논문 나왔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룹은 아니지만 HA 필러를 맞고서는 3-4케이스 정도, 4-5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보고했다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잘 이제 됐다는 걸 보고한 적이 있어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런 필러들은 합병증이 되게 늦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1-2년 괜찮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까지 필러를 맞았다고 해서 문제 될 거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다만 조금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암도 많이 생기는 부위이고 좀 조심스러우니까 물론 HA 필러는 녹일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흡수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대용량으로 쓰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거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방 보형 안녕하세요 님께서 유방 보형물 10년 전에 시술했는데 무록 양성종양이 맞는데 괜찮을까요? 네, 요거는 유방 양성 종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형물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써왔었고 실리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시술하신 분도 많고 저희가 계속 유방암 재발이 많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는 이제 저희끼리는 결론이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생활 이야기님께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아무래도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맞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이렇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필러를 가슴에 쓰는 거는 허가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맞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PAG라든지 아쿠아필링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됩니다. 그거는 결론이 났어요. 너무 합병증이 많아서
그렇게 쓰는 건 안 좋다고 이미 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시도로 이제 이런 HA 필러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대용량으로 쓰는 거 녹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좀 잘 보시면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되게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달 필러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번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초반에 작년에 정말 추울 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벌써 여름이 되고 이제 되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 여러분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서 이 여름 금방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